UBC에서 이제 학사학위를 받고 2016년부터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파마콜로지 과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이제 현재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에서 랭킹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학교 큰 자랑거리 중 하나가 이제 프레드릭 G. 벤팅 과학자에 의해서 인슐린이 처음 발견되고 이제 채취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3개가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이제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인 조지 캠퍼스이고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이제 스컬브로 그다음에 미시서가 캠퍼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저기 라이프 사이언스 랩들은 보통 저희 학교 빌딩 외에도 학교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여러 이제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그중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는 병원 중 병원들이 이제 Sick Kids Hospital, 그다음에 뭐 마운트 사이나이 호스피털, 뭐 마르스 그리고 프린세스 마르가렛 호스피털 이렇게 4개가 되겠고요. 같은 과이어도 이제 동기들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요. 랩들이 이제 여러 다른 빌딩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과들이 이제 9월 학기 시작을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간혹가다 1월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그거를 허락하는 과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수업 필수 과목들이 이제 9월 학기에 시작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9월 학기에 이제 다른 동기들랑 맞춰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월에서 11월 그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포털에 들어가서 그 애플리케이션 작성하고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월에서 3월 요 사이에 애플리케이션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트는 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데이트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꼭 지도 교수님을 찾아야 이제 9월 학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캐나다는 원서가 모든 원서가 그러니까 접수가 모든 원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주는 게 아니라 원서가 들어오는 대로 여기는 롤링 베이스라고 하죠. 들어오는 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합격 여부를 통보를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그 이유가 이제 교수님께서 그 해에 학생 인원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펀딩에 의해서 좀 좌우지우가 되는데 많게는 3-4명, 아니면 적게는 1명, 혹은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지원할수록 그 랩의 인원수가 좀 차지면서 아무리 그 교수님하고 뭐 대화가 좋았다고 해도 아니면 혹은 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그 여건이 안 되면 랩의 여건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접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admission requirement는 이제 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 그 요구 조건들은 그 웹사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국내 학생 또 유학생들 요구 조건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월 저는 이제 저희 과를 예시로 들었는데 9월에 시작을 하는 걸로 기준을 어, 보면은 이제 1월 27일 날 애플리케이션이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사 마지막 학년에 B 플러스를 받으셔야 하고 또 뭐 그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 석사를 마치신 분들은 석사 때 B 플러스, PhDU는 이제 학사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받고 여기 토론토 대학교에서 바로 박사학위로 전향을 원하시는 분들 요거를 이제 뜻해요. 그래서 요런 성적표가 한국이랑 시스템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컨버전 차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는 보통 뭐 90% 아니면 4점 학점을 어, 어,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커트라인에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다음에 이제 서포팅 다큐멘트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이제 유학생이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워크 스터디 퍼밋 혹은 비자가 필요하실 거고, 그다음에 학사를 영어권 대학교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테스트 점수가 필요한데 이제 보편적으로 토플 아니면 IELTS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만 충족을 하시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그게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추천서인데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그러니까 three letters of reference가 필요해요. 그래서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보통 본인의 연구 능력 혹은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베스트이고요. 혹은 이제 학사 때나 뭐 석사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성적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 교수님하고 교류가 좋았다면 그분께 또 추천서를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추천서가 중요한 게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들의 성량, 뭐, 성실한지 아닌지, 혹은 학업 능력, 연구 잠재력, 이런 거를 판단하고 파악할 때 추천서를 굉장히 많이 의지해서 보세요. 그래서 추천서가 이제 좋다면 그 학생을 이제 첫인상이 이미 좋기 때문에 인터뷰 때도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는 스캔해서 내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저희가 이제 statement of interest라고 하고, 뭐 다른 데서는 뭐 personal statement 아니면 statement of purpose라고도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 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원 계기를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제 왜 혹은 어떻게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 세 분을 지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패컬티 리스트를 한번 쭈르륵 보신 다음에 그분의 리서치가 어떤 리서치인지 좀 공부를 하시고 왜 이 리서치에 관심이 있고 어, 어, 이 랩에 들어가고 싶은지 좀 상세하게 이유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 과거의 리서치 경험 아니면 실험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또 소개를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을 찾는 팁들을 좀 공유를 할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이제 디파트먼트 웹사이트 들어가면 요 패컬티 리스트가 있는데 그 패컬티 리스트를 보면은 그 이름 바로 옆에 어, 뭐 지금 레이저가 잘 안 되는데, 이름 바로 옆에 이제 웹사이트랑 이제 퍼블리케이션,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랩에 대한 그 랩에서 하는 리서치를 좀 알아듣기 쉽게 썸머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면 이제 퍼블리케이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분께서 그 교수님께서 했던 최근에 냈던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논문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앱스트랙이라든지 인트로덕션 정도를 이제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습득할 수 있을 만큼 습득을 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 리서치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어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했던 본인의 리서치 스킬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험을 기존에 배웠고 할 줄 아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교수님의 리서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좀 적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띌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메일로 많이 이제 컨택트를 해요. 그 교수님마다 다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너무 길면은 안 되고 한눈에 이제 보일 만큼 투 패러그래프는 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제 다 모든 걸 일일이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일 엑기스들만 이제 적어 놓으면 어, 교수님들도 이제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한 분께 올인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제 3명에서 5명 정도 이제 그 이메일을 컨택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사실 자주 이제 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퍼스널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하루에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텀을 두시고 다시 한번 컨택트를 하면 이제 보통은 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생 월급이 이제 그 guarantee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교수님의 리서치 그랜트에서 학생 월급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리서치 그랜트가 없으신 분들, 펀딩이 없으신 분들은 학생을 받기 어려운 게 학생 월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리서치 그랜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그 짧게 CIHR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리서치 그랜트인데 보통 액수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 그 원하는 랩의 교수님이 그랜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교수님 성함을 여기 서치를 하시면 어느 해에 받았는지 혹은 올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랩에 그 교수님을 서치를 한 후에 그 리서치 그랜트를 받으신 분 위주로 저는 이메일을 컨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받으셨다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튜던트를 그 하이어링을 꼭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 접근을 했었고 근데 요게 그냥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게 사실 교수님들께서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어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그리 리ኳ어먼트는 이제 이것도 과마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과를 좀 더 잘 아니까 예시를 들었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제 4년 아니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 많게는 7년도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기초과학 베이직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 5년은 걸리는 것 같고요. 또 클리니컬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한 4년 안에 마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박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바로 박사학위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석사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박사학위로 전향을 했던 경우인데요. 요거는 뭐 교수님의 펀딩이 넉넉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혹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포텐셜이 보인다는 전제하에 요런 그 그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이 이제 1년짜리 Graduate Pharmacology라고 파마콜로지에 대한 기본 지식, 뭐 기본 파운데이션을 배우는 코र्스이고 그리고 하나 본인이 뭐 듣고 싶은 코र्스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이제 3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년 차 때 이제 first year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년 차 정도 때 midpoint 세미나,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이제 exit 세미나 이렇게 3개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PhD 모듈이라고 4개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그마한 컨덴스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외에 관한 워크숍인데 저희 과의 교수님들께서 본인이 하는 리서치 필드에 대해서 좀 수업을 꾸려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고런 거를 이제 4개 정도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디펜스를 하면 디그리를 이제 받게 되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제 그 학비, 그다음에 스타이펀드 일 것 같은데 토론토 대학교의 이제 장점이 캐나다 와이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토 대학교는 이제 등록금이
그 캐나다 국내 학생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국내 학생이 내는 튜이션 비가 한 7,900불 정도 되는데 이제 우측에 보면 그 유학생들께서 유학생분들께서 내는 게 이제 8,600불 정도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1,000불 이하 차이고 그리고 이 튜이션 피 안에 헬스케어 인슈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타이펀드는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받아요. 그래서 베이스 펀딩은 23,000불, 1년에 23,000불 정도 받게 되는데 요건 말 그대로 베이스 펀딩이고 이제 패컬티 오브 메디슨 안에 속해 있는 과들, 저희 과 포함 뭐 이뮤놀로지라든지 그런 과들은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28,000불 정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2,700불에서 2,800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5년까지는 이 스타이펜드가 보장이 됩니다. 그 후에도 펀딩이 넉넉하다면 교수님께서 대부분 동일한 그 스타이펜드를 지원을 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학교에서 과에서 플랜 B가 항상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타이펜드를 가지고 어 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나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주지를 또 다운타운에 많이들 이제 하세요. 근데 렌트가 좀 그러면 좀 비싼 편인데 이제 룸렌트 말 그대로 이제 그 방만 렌트하실 경우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그럴 경우는 이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니면 혼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콘도 이제 스튜디오가 한 1,600불에서 1,8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물가가 조금 오르는 바람에 식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600불에서 700불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생활비 뭐 전기세, 인터넷, 뭐 핸드폰 요런 것들이 한 200불 정도 또 드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교통비가 좀 절약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교통을 이제 그 Public Transportation TTC라고 하는데 한 번 탈 때마다 이제 3불 20 정도가 들어요.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로 계산을 하지 않고 한 번 내면 1 시간 반 동안은 무료고 그 이후에는 또 3불 20을 또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다운타운 안에 있으면 교통은 이제 다 걸어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는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스타이펜드로 생활하기 좀 빠듯한 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래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장학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일 큰 장학금이 베닝 캐나다 그레이듀에이트 스콜러십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콜러십들은 다 유학생들도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3년 동안 50K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액수가 좀 크죠. 근데 대신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적습니다. 이제 이게 학교에서 한번 필터가 되고 또 온타리오 주에서 한번 또 추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또 추리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액수는 제일 크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그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 주는 스콜러십이 이제 온타리오 그레이듀에이트 스콜러십인데 유학생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텀마다 5,000불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 5,000불이 학생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5,000불 정도의 월급을 벌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000불 정도의 그 5,000불이 이제 리서치 그랜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통해서 제가 받기 때문에 제 월급 5,000불 정도의 텀마다 5,000불 정도의 월급을 제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또 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탑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월드처럼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학생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쏠쏠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뭐 온타리오 트릴리언 스콜러십도 있고 뭐 요 컨퍼런스 그랜트는 이제 학회 갈 때 지원이 되는 스콜러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티칭 어시스턴십 아니면 랩 데몬스트레이터 이제 조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코र्스 같은 수업을 조교를 하시게 되면 이제 티칭 어시스턴십이고 실험 코र्스를 조교를 하시게 되면 이제 랩 데몬스트레이터이라고 그 실험을 세팅하는 걸 도와주고 뭐 리포트 마킹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실험들 이제 학생들이 실험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요 페이가 좀 세요. 1 시간에 47불 정도 받는데 보통 한 코र्스마다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꽤 이것도 용돈벌이가 쏠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관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exam invigilator라고 요거는 좀 랜덤하게 뽑히기 때문에 보장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 시간 안에 한 31불 정도 받아요. 근데 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시험지 주고받고 아니면 이제 감독을 하고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는 1 시간 그리고 그 기말고사가 한 3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꽤 쏠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티칭 어시스턴십 같은 거는 20 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보통 마킹이나 이런 채점을 하다 보면 배로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 살면 좋은 점들이 그래도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교통 수단이 좀 편리하다는 점, 그래서 교통이 이제 뭐 그 메트로 이제 서브웨이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차 이제 스트리트카도 있고 뭐 버스도 있는데 저는 제 시간에 오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안 탑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편리하고요. 그리고 학교 10 분, 20분 거리 내에 이제 쇼핑센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큰 이튼몰이라고 뭐 학교에서 15분 정도 거리 안에 있고 또 장 볼 수 있는 데도 되게 많고 또 이제 한인마트가 다운타운 안에만 이제 5 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그립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뭐 외식할 때도 많고 해서. 고런 것들은 정말 이제 살기에는 되게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제 놀러 다닐 때도 또 꽤 있는데요. 뭐 다운타운 안에는 이제 토론토 아일랜드라고 조그마한 아일랜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뭐 여름에 가면은 또 놀기 좋고 또 유명한 CN 타워가 있고 또 그 주위에 이제 워터프런트라고 강가를 이쁘게 좀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여름에는 이제 뭐 어 놀러 가기 뭐 바람 쐬기 되게 좋고 또 주말마다 이제 하는 마켓이 여기서 유명한 또 마켓이 있고 해서 보고 이제 관광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그런 기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음식들을 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고런 것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생 아니 그 박사과정 6년 정도 하면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이제 교내 활동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마다 이제 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펍 나잇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근교에 근처의 펍에 가서 과의 선배들, 동기들 또 혹은 교수님들과 조금 더 캐주얼 환경에서 이제 대화도 하고 뭐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세팅이 되어 있고 또 런치 시간에 동서로 이제 피자를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리어 나잇이라고 그 과에서 졸업하신 분들 이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요. 그래서 되게 유익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서 요런 거를 참여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하고도 친해질 그런 기회도 많고 또 더 좋은 점은 이제 교수님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제 랩 미팅 때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거나 코멘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무래도 participation 학생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미팅 때 임하느냐에 따라 그 학생의 평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어 모르거나 쪼끔이라도 뭐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않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예 고거는 부끄럽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이 폐쇄적일 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집 안에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좁혀지다 보면은 되게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폐쇄적일 수가 있는데 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학원 그 연구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지만 어 성과가 마음대로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다 보면은 또 이제 번아웃이 오고 또 그게 악순환이 되면은 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내 활동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활발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인 학생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한인 이게 그냥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토론토 대학교 한인 대학원 학생이기 때문에 어 같은 처지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좋은 이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토론토 대학교의 이제 장점과 단점들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그 장점은 아무래도 국내 학생과 거의 동일한 조건 그리고 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근데 이제 또 학교가 다운타운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생활이 좀 편리해요. 뭐 장 보는 것들 뭐 교통 요런 것들이 좀 편리하고 그리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치안 걱정은 크게 안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를 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런지 또 인종차별이 크게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이 좀 어 물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한국에 비해서는 1.5 배, 2배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동부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좀 춥고 길어요. 그래서 한 11월 월에 겨울이 시작해서 4월 월까지도 눈이 올 때도 많고 한 -20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랩을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이제 겨울이 쪼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타지에 있다 보면은 이제 외로울 수가 있어서 고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면이 잠깐 프리즈가 됐는데 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문이 온 것들을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국내 석사도 인정이 되냐고 물으셨는데 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석사를 받으셨을 경우 이제 그것도 고거 박사로 이제 박사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석사 때 이제 B 플러스를 맞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때 했던 연구 활동을 이제 그 statement of purpose에 녹여서 잘 얘기를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학사 졸업 후 해외 박사로 진학할 경우 가 국내 석사 졸업 후 해외 박사 진학하는 경우보다 더 어려운가요? 국내 학사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박사로 진학할 경우가 이제 국내 석사를 졸업한 후에 박사 진학하는 경우가 더 어렵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바로 박사를 진학할 경우가 아무래도 쪼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제 어 아무래도 그 박사로 바로 가게 되면 요구 조건이 쪼금 더 까다로워져요. 이제 성적표도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그 학사 때 했던 연구들 그런 경험도 좀 많으셔야 하고 그리고 추천서도 좀 그 스트롱한 그 추천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사를 마치셨다면 어 아무래도 리서치했던 경험이 뚜렷하기 때문에 쪼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박사로 진학하기가. 그다음에 연사님께서는 학부부터 해외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저는 일찍
해외로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6개월 이하 단기 포스닥 포지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반도체 공학, 기계공학, 생물학을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기 포스닥을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보통은 포스닥을 한 2, 3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닥을 네, 좀 단기는 잘은 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듣기로는 토론토가 인종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백인뿐 아니라 아시안 흑인 등. 네. 물론 백인 분들도 되게 많고, 아시안 분들, 특히 중국 사람도 되게 많고요. 한국 사람도 꽤 많고, 흑인은 비교적 적습니다. 대신 뭐 이제 아랍계 쪽도 많고, 인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양해서 오히려 인종 차별이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석사에서 진학 시 석사 성적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지원 시 학사 GPA를 보는 비중은 줄어들까요? 네, 아무래도,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석사 성적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사 GPA는 너무 이게 떨어지지 않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중은 석사보다는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 버스가 제 시간에 잘 오지 않는다면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은 어떤가요? 아시아인에 대한 무시라던가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어, 버스 없이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버스가 더 느리고요. 지하철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스트리트카, 이런 전기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탈 일은 거의 다운타운에서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인 혹은 한국인에 대한 무시는 저는 거의 못 느꼈어요. 어, 일단 이제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이제 포스닥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딱히 그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 존중하지 그들이 어떤 인종인지는 크게 상관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한인들의 경우 한국으로 복귀하는지 아니면 북미 쪽으로 잡을 얻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한국으로 복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제 북미 쪽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파워포인트 넣었는데, 또, 이제 됐다. 그래서 박사 과정 저는 마치면 제가 아무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학교에는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인더스트리로 가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PhD를 딴 후에는 커리어 패스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아카데미아 이제 학교에 남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닥을 하고 이제 그 자리가 남게 되면은 프로페서십으로 이제 교수직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으로 인더스트리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텍 회사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오피스 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피스 잡이 여러 종류가 꽤 있어요. 모두 다 PhD를 이제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컬 라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의학학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그거를 편집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맞게 그 리포트를 주고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이 보수들이 꽤 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학교에 남아 있고 싶지는 않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뭐 레주메나 커버 레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또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과에서 졸업하신 분들,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필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분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그 회사에
그 직책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라든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맥도 늘고 또 거기서 그 회사 내부 안에서 있는 그 기회들을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중요하고, 뭐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인데 좀 더 프로페셔널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이력서 같은 것들을 막 넣어 놓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그런 필드에 어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고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사전 질문들을 제가 또 다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이제 포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대학원 시절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대학원 연구 성적표라고 하면은 이제 퍼블리케이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썼 논문이 퍼블리시된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논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랩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그 연관을 좀 지어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뭐 받았던 장학금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받았으면 그 교수님들이 이 장학금이 얼마나 이렇게 뭐 대단하고 어려운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받았구나.'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또 필요 서류 중에 SOP Statement of Purpose가 없는 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혹시 다른 캐나다 대학원들의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는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Statement of Purpose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이름, 이제 저희 과는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제 Statement of Interest라고 불리기도 하고 Personal Statement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거는 이제 모든 대학원들의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마콜로지 박사 지원하신 분들의 학부 전공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PharmD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나요? 네. 그래서 PharmD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제 동기 중에서도 이제 리서치에 더 관심이 있어서 파마콜로지 박사학위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럼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주말에 약사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돈벌이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학부 전공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바이올로지, 뭐 케미스트리, 뭐 피직스라든지 파마콜로지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유리하고. 어. 그리고 대학원 랩실 컨택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컨택은 저는 이제 그 앞서 말씀을 한 것처럼 그 디파트먼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패컬티, 여기 상단에 패컬티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그 패컬티 이름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패컬티 이름 옆에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퍼블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학부 때 연구 활동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저는 그 랩이 신생아 랩이어 가지고 보통 석사 학생들이 받을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연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셀 시그널링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G 프로틴 시그널링이라든지 윈 시그널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 위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과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이제 연구 논문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해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 때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흥미로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알고 싶고, "혹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 봤냐?" 요렇게 또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박사 유학 지원 시 진행되었던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좀 늦게 어플라이를 한 편인데, 어플라이를 하고 몇 주 안 돼서 이제 인터뷰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과 코디네이터 교수님께서 전화를 해서 1 차적으로 인터뷰를 받았고,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제 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통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피셜한 레터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일일이 이메일로 컨택트를 하고 또 인터뷰를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유의하신 점은, 점에 대해 문의드린다고 하셨는데, 인터뷰도 그분의 이제 리서치,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연구에 열정을 쏟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터뷰 때도 '나는 이 연구에 관심이 있고 또 연구 논문들을 읽어 봤다.'라는 거를 좀 티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많이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티를 많이 내려고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리서치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요러요러한 실험들을 이미 배웠다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를 잡는 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고, 학부생 시절에 돌아간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1년 정도 이제 학부생 때 연구 활동을 하면서 어 연구 논문을 읽는 방법도 많이 배웠고,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면서 어떠한 주제에 제가 관심이 있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일단 리딩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논문을 많이 접하셔야 되고 읽어 보셔야 되고, 혹은 이제 학부 때 수업에서 특별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고거에 대해서 쪼끔 더 좀 더 어드밴스한 논문들을 읽어 보시거나 그러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연구를 쪼끔 더 어 빨리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일찍 더 얻었을 거고 깨우쳤을 텐데, 고런 거는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연구 분야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저만의 연구길을 그려 볼 수 있을까 물어보셨는데, 어 물론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이미 많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걸 토대로 펀딩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이제 에리아를 선택을 하셔서 그 랩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조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프로젝트가 보통 큰 틀만 있지 이제 세밀한 것들은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헤쳐나가고 디자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다음 질문으로는 학부 생활부터 해외 캐나다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또 대학을 고를 때 해외가 다른 곳이 아닌 캐나다를 고른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나다 생활에 익숙하기도 하고, 학비 부분에서도 이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학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학 국내 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해외 대학원만의 장점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안 다녀 봐서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해외 대학원만의 장점은 좀 더 어 위계 질서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본인의 아이디어라든지 생각들을 좀 더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존중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교수님들을 뭐 Doctor so and so로 부르는 게 아니라 first name으로 부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이 마이클이면 마이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수님과 또 이렇게 친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쪼끔 덜어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더 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공부 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 연구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있는데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데 이제 1 년차 끝나고 학생회를 한 5 년을 정도 했고요. 그래서 학생회장부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았었고 그거의 장점은 이제 동기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을 또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또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게 좋았고 그리고 바이오 쪽 하시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이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3년 정도 또 임원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걸 또 다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미니 MBA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미니 MBA는 이제 정식 MBA는 아니지만 한 2-3 개월 정도 이제 코र्스들을 들으면서 끝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컴피티션도 하면서 이제 MBA 과정을 이렇게 배우는 건데 어 지금 해 보니까 MBA는 저랑 잘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외에는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코로나 전까지는 했었고 그러고 이제 TA 조교 생활을 2년 동안 이제 용돈벌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 대학교 분위기나 랩실 분위기는 어떤가 물어보셨는데 토론토 대학교 분위기 저는 이제 서부에서 왔기 때문에 토론토 처음에 왔을 때 분위기가 쪼금 차갑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다들 본인 일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그 별로 웰커밍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친해지면은 또 다들 어 또 웰커밍하는 분위기여서 그거는 금방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랩실 분위기는 이제 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끈끈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펍을 간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교수님께서 집으로 초대해서 바비큐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랩실 분위기는 쪼끔 약간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어 SOP와 PS를 둘 다 받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SOP는 자신의 연구 경험과 능력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반면 PS는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같이 개인적인 동기에 집중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하다면 혹시 대학원을 준비하시면서 Statement of Interest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작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Statement of Interest는 저희 과에 뭐를 적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 개가 아마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쪼끔 다르거나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지원하게 된 계기도 중요하고 본인의 연구 경험보다는 세 분 지목한 희망 교수 세 희망 가고 싶은 이제 랩에 세 랩에 왜 들어가고 싶은지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적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내가 흥미롭게 봤고 이 랩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줘야 내가 이분의 리서치를 정말 읽었고 이해를 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성의가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인터뷰 때도 저희 교수님이 두 분 학생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한 명은
되게 리서치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었고 다른 학생은 리서치 경험이 많이 없었지만 준비성이 철저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성이라고 하면 이 교수님이 하시는 그 리서치를 최대한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터뷰가 아닌 좀 대화 같이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준비성이 철저한 친구를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교수님들도 본인의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또 좋아하고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을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 아무리 그 리서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고 해도 고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맞춰서 인터뷰라든지 그 SOP라든지 거기에 이제 녹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커피차 외에 박사과정 중 준비하면 좋은 사항에 더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네트워킹할 여유가 많을 텐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배분하셨는지 그 경험을 여쭙고 싶습니다. 커피챗은 이제 늘 하면 좋고요. 그 외에는 인제 여기 그 과에서 주최하는 이제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네트워킹 나잇도 많고 매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토론토 학교 같은 경우 Life Sciences Career Development Society라고 대학원생들만을 위한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뭐 미니 네트워킹, 뭐 커리어 나잇 정말 다양하게 거의 매달 요런 조그마한 이벤트 어 작고 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참가를 하시면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과 이제 소통을 또 할 수 있고 또 링크드인으로 또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링크드인으로 누군가를 이제 리치아웃 할 때 아무런 관계나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다면 그 메시지가 누락이 될 수 있는데 요런 네트워킹을 참여를 해서 그때 이제 만났던 "누구누구다."라고 어필을 하면 어 더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답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고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네트워킹 요런 나잇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트워킹 그쵸.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네트워킹할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년 차 때는 무조건 적응하는 걸로 좀 중점을 두고요. 이제 적응했 할 한 이후부터는 좀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활동들이 연구 그 보통 이제 9 to 5 라고 치면 그 이후의 활동 뭐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잡기 때문에 크게 연구에 지장이 되진 않았고요.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주말을 반납을 하고 연구를 하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제약사 잡이 얼마나 풍부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약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뭐 GSK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제약회사들은 꽤 많아요.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토론토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리서치를 가시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R&D 쪽을 생각하시면 확실히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훨씬 기회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약사 잡이 그래도 꽤 많아요. 석사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 박사 진학과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튜이션 피나 스타이펜드가 차이가 있을까요? 튜이션 피하고 스타이펜 둘 다 조금씩 내려가고요. 음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석사로 갈 경우 튜이션 피가 어 더 비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이펀드는 아무래도 동일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